51장 에너지 흐름과 생태계 평형 교재 174쪽입니다. 자, 아까 50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전에 생태 피라미드를 살짝 언급을 했었을 텐데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삼각형 모형은 아닌데 이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교재 175페이지의 모쪽에 소위 그림 51-2에 소위 생태 피라미드, 그래서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가 있죠. 그걸 저는 편의상 한꺼번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위적인 생태계이지만 논을 예를 들면 논에 벼가 자라고 있고 그 벼를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잡아먹고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을 때 이것을 먹이 사슬 또는 먹이 연쇄라고 하죠. 자, 여기 먹이 사슬에서 화살표의 방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에다가 이 먹이 사슬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그런데 그 생태 피라미드의 먹이 사슬에는 분해자가 포함된다, 안 된다? 분해자가 포함되는데 분해자는 포함되지 않죠. 생산자와 소비자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단계를 차지하는 것은 생산자, 그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있겠죠. 자, 각각 벼, 메뚜기, 개구리, 뱀이 있죠. 벼는, 생산자는 식물이라면, 식물이죠 지금, 태양의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는 것인데, 그 생산자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1차 소비자가 다 취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취하고 일부는 열 형태로 빠져나가죠. 또한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일부를 2차 소비자가 먹고 나머지는 열 형태로 빠져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방출한 열 형태의 에너지를 생물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열 형태로 나가서 에너지 집약도가 낮아서 쓸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흐른다.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죠. 그런데 결국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열 형태로 바뀌어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죠. 자, 그래서 174쪽에 그림 보시면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제목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물질의 순환,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에너지 흐름. 됐죠? 자, 생태 피라미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상위 영양 단계, 이것을 영양 단계라고 하는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등등을 영양 단계라고 하는데, 이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지금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그럼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개체수. 상위형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왜 감소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상위형 단계로 갈수록 몸집이 더 커지죠. 개구리와 뱀을 비교할 때 뱀의 몸집이 더 크다. 그런데 만약에 뱀의 숫자가 더 많다면 개구리 금방 다 잡아먹어 없애버리겠죠. 그러면 뱀의 먹이가 사라지니까 뱀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상위형 단계로서록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개체수가 감소하죠. 또 생물량, 아까 현존량이라고도 하고, 즉 유기물 총량이죠. 생물량도 감소하고 에너지량도 감소하죠. 그렇지.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에는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량 피라미드가 있고, 저는 대충 이렇게 한꺼번에 그랬지만 실제 우리 아까 175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다시 보세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생태 피라미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개체수 피라미드이고 생물량 피라미드이고 에너지 피라미드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단위를 보고 할 수 있죠.
그럼 제곱미터당 개체수니까 당연히 개체수 피라미드가 되겠고, 생물량은 유기물 총량이니까 제곱미터당 질량 단위로 나타내겠죠. 에너지 피라미드, 킬로칼로리 에너지의 단위죠. 그래서 그 단위를 보고서 어떤 피라미드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또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 효율.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영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데,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이 생태계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전 단계의 에너지 분의 현 단계의, 물론 여기서 단계라는 것은 영양 단계, 현 단계 에너지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합니다. 여기서 전 단계는 직전 단계죠. 즉 생산자의 에너지율은, 그럼 생산자 이전 에너지는 뭐냐면 태양의 빛 에너지죠. 그럼 일정한 공간에 내리쬐이는 빛 에너지, 여기서는 주어지지 않았죠. 물론 아직 안 주어졌는데, 우선 제가 임의의 숫자를 주겠습니다. 여기 벼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만이라고 하고 단위 생략할게요. 메뚜기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0이라고 하고, 개구리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 다시 메뚜기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고, 개구리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이라고 하고, 그리고 뱀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벼의 에너지율은 벼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중에서 그것을 자기 것을 얼마큼 만들었느냐 이 말인데, 여기 태양의 빛 에너지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 정보를 가르쳐준다면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메뚜기 에너지율은 자기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벼가 갖고 있는 에너지죠. 10,000분의 100이니까 1%죠. 개구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이고, 뱀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다시 뱀이 갖는 에너지율, 뱀의 에너지율은 10분의 3이니까 30%이죠. 제가 임의의 숫자를 줬습니다만, 어쨌건 이와 같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경향일 뿐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언급 없으면, 우리 기초반 수준에서, 고등 수준에서 아무런 언급 없으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계산 문제 나오면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고, 대학 수준에 참고만 하세요. 대학 수준에서는 각 에너지율이 약 10%라고 합니다. 좀 달라요. 어떤 생태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고등 수준에서, 우리 기초반 수준에서는 상위영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실제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따 문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 농축이 증가하는데, 생물 농축은 중금속이나 DDT,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살충제로 쓰였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체내에 점점 말 그대로 농축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천, 강에 유기 수은이 물고기 속에 물고기가 있고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100g짜리가 있습니다. 물고기 100g짜리가 있고, 그 속에 수은이 얼마 들어있냐면 0.1mg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냥 실은 100g 속에 0.1mg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오리가 있는데, 오리가 2kg이고 그 오리 몸속에 수은이 2mg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럼 오리는 물고기에 비해서 생물 농축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지금 양은 증가했죠. 농축이라는 것은 양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에 대한 비율 증가하는 것을 농축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물고기 100g, 오리 2kg이면 체중이 20배죠. 그런데 수은도 20배죠. 맞죠? 그죠? 그럼 체중도 20배, 수은도 20배니까 농축 아니죠. 그런데 오리가 물고기를 20마리만 먹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오리가 물고기를 먹었을 때 물고기가 갖고 있는 그 중금속 등이 그대로 다 오리한테 가는 건 아니고 일부는 똥으로 빠져나가겠지만, 물론 20마리보다 훨씬 많이 먹었을 거고, 그러면 오리 몸속에는
순이 2mg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왜 이렇게 농축이 되느냐? 자, 생물 농축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되기는 됩니다만 매우 느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배설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안 됩니다. 특히 지방 조직과 결합을 하죠. 중금속 등은 지방 조직과 결합해서 아예 신장에서 여과가 잘 안 일어납니다. 사고치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되고 오줌이 만들어지는데 크기가 커서 여과 안 되는 것 중에 단백질 있죠. 혈구, 단백질, 지방. 그래서 단백질 얘기 아니라 지방. 혈구, 단백질, 지방. 지방 여과 안 돼. 그런데 중금속이 지방과 결합돼 있어 그럼 중금속도 여과가 안 되죠. 오줌으로 잘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분해 배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체내에 점점 쌓인다. 그런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물 농축이 점점 심해진다. 자, 그다음 175쪽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그랬는데 아까 먹이 사슬은 얘기했고, 자,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메뚜기와 개구리의 관계만 본다면 메뚜기가 피식자, 개구리가 포식자죠. 물론 이제 벼 메뚜기 할 때 메뚜기를 섭식이라고 하죠. 섭식자. 어쨌건 그 먹고 먹히는 관계 두 종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실은 그 먹이 사슬이 매우 복잡하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물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 나올 겁니다. 자, 문제에서 나올 거고, 이제 먹이 그물과 생태계 안정성 그랬는데,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안정성 높아지는데, 자, 여기서 개구리가 사람 몸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개구리를 다 잡아먹어. 아예 사라졌어, 개구리가. 그럼 뱀의 먹이도 사라지죠. 아니, 뱀의 먹이가 사라졌으니까 뱀도 사라지죠. 그럼 메뚜기가 개구리에 먹히지 않으니까 메뚜기가 마구 증가할 것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벼를 마구마구 갉아먹어서 벼도 사라지고, 그 벼 사라지면 메뚜기 먹잇감이 사라지니까 메뚜기도 사라지고, 이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겠죠. 개구리, 그런데 복잡한 생태계, 예를 들어서 여기 들쥐가 있다. 들쥐는 또 미쳤어. 자, 뱀은 개구리를 먹기도 하고 들쥐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를 먹을 때는 3차 소비자지만 들쥐를 먹을 때는 들쥐가 벼를 먹을 테니까, 그러면 뱀은 이때는 2차 소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딱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그 먹이 그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사라져도 들쥐가 남아있으면, 물론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뱀의 숫자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먹잇감이 있으니까 뱀이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은 더 잘 유지된다. 그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은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종의 수, 생물종과 그리고 그들의 개체수, 그리고 무기 환경,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고, 그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먹이 그물과 먹이 사슬이 먹이 사슬이라고 해도 되고요. 먹이 그물, 그리고 무기 환경이죠.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과 무기 환경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준다. 라고 1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 전혀 변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큰 범위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범위에서 변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개체 수준에서, 생물의 개체 수준에서 항상성 유지와 유사하죠. 그래서 먹이 사슬을 기초로 또한 무기 환경도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칠판 볼게요. 자, 사람들이 개구리를 조금 잡아먹었다. 싸그리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조금 잡아먹어서 개구리가 줄어들었다. 그럼 먹잇감이 줄어드니까 뱀도 줄어들고, 그럼 개구리가 메뚜기를 적게 먹으니까 메뚜기가 늘어나고, 메뚜기가 벼를 많이 갉아먹으니까 벼는 줄어들고, 그럼 뱀이 줄어드니까 개구리를 적게 먹겠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원래대로 늘어나고, 그러면 메뚜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메뚜기 원래대로 줄어들고, 그럼 벼 적게 먹으니까 늘어나고, 또 개구리가 늘어나니까 뱀도 늘어나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생태계의 평형입니다. 176쪽에 7번, 이제 예를 들어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는 그런 예를 보는 겁니다.
카이바브 외울 필요 없고요. 어쨌건 그런 고원의 생태계 변화인데 거기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은 풀을 사슴이 뜯어먹고 사슴을 늑대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늑대의 사냥을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줄어들겠죠. 그림 보세요. 그 파랭이가 늑대죠. 그럼 늑대가 줄어드니까 사슴이 마구 늘어나겠죠. 사슴이 마구 늘어나서 풀을 다는 아닙니다만 풀을 마구마구 뜯어먹으니까 초원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럼 먹을 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사슴 개체 수도 줄어들겠죠. 이와 같이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이와 같이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죠. 자, 물론 인간의 개입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도 평형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 파괴 요인은 자연재해, 천재지변 자연재해,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 뭐 홍수, 뭐 등등,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태계 평형 파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의 간섭이죠. 그런데 그 인간에서 파괴된 생태계 파괴된 그 영향이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죠. 던지면 다시 되돌아온 걸 뭐라 그래요? 부메랑. 그래서 그걸 부메랑 효과라고 하죠. 인간에서 파괴된 생태계 평형이 또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하고요. 177쪽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이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선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순환, 에너지는 흐름. 기억하셔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가나다 나와 있는데 가는 생산자겠죠. 광합성을 하는. 나는 1차 소비자, 다는 2차 소비자. 여기에서는, 그죠? 그림 보는 것처럼 아까도 설명드렸고,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르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1번.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에너지양과 나에서 다로 이동하는 에너지양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누가 더 커? 봐봐, 여기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가 가는 에너지하고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가는 에너지 누가 더 많겠어?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가는 에너지가 더 많겠죠. 상위 영양 단계로서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그럼 또 더 상위 영양 단계로.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1번은 왼쪽 게 더 크죠.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이 더 큽니다. 2번, 태양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죠. 2번이 답이고, 에너지 효율은 언급 없고 숫자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율이 더 크다. 그래서 나와 다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다가 더 크다. 3번 틀렸고, 4번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모두 순환하지 못하므로 그랬는데 물질 순환, 에너지는 흐름. 틀렸죠? 답은 2번. 자, 표는 2번 문제입니다. 표는 어떤 평형 상태의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별 에너지양과 에너지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에너지 효율은 이미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단계 에너지 양에 대한 현 단계 에너지 양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모는 전 단계 에너지, 분자는 현 단계 에너지, 그리고 곱하기 100%.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물론 뒤에서 필요하니까 그냥 미리 하겠습니다만,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 얼마냐면, 자, 그런데 1차 소비자 에너지율이 얼마예요? 5%죠. 자, 계산해보면, 칠판 볼게요. 생산자 갖고 있는 에너지가 800이고, 그럼 1차 소비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그런데 에너지율이 얼마라 그랬어? 5%라고 했죠. 이걸 또 낱낱이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척 보면 40이죠. 지금 에너지를 5%라고 했어. 그럼 800일 때 800의 10%가 80이죠. 그럼 5%면 그 80의 절반이니까 5%. 그럼 이게 얼마야 되겠어? 아이고, 무슨 소리야. 다시 10%가 되려면 이 X가 얼마야 돼? 80이어야 되죠. 그럼 이 5%니까 40 돼야 되죠. 그래서 1차 소비자 에너지 양 40. 2차 소비자는 그 40 중에서 10을 자기 걸로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25%.
3차 소비자는 10분의 2니까 에너지율 20%. 아까 상위형 단계로 할수록 에너지율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여러 가지 숫자 주어졌을 때는 계산해서 그래서 2차 소비자 25%, 3차 소비자 20%. 그래서 1번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은 80이 아니라 아까 40으로 계산했죠? 2번 2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아까 20%가 아니라 25%. 3번 에너지율은 2차 소비자가 3차 소비자보다 높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3차 소비자가 지닌 에너지는 생산자에게 전달된다. 그냥 열 형태로 다 빠져나가죠 결국은.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다음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파괴되었다가 회복되는 것을 영양단계별 개체수의 변화 과정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걸 잘 봐야 돼요.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기는 것은 1차 소비자의 증가죠. 그러면 2차 소비자 증가 그리고 생산자 감소. 그 이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종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변화가 생기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죠. 아까 칠판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그럼 보기 기억. 1차 소비자에 대한 천적이 없다.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녀석이 그것의 천적이죠. 여기서는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천적의 의미만 알면 풀 수 있겠고 니은 생태계의 평형 회복에 먹이 사슬이 영향을 주었죠. 그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바로 그 원동력이 먹이사슬 그리고 무기환경. 먹이사슬 맞죠? 디귿 생태계 평형 일시적의 파괴에는 생산자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맨 먼저 변화가 생긴 것은 1차 소비자의 증가죠. 그죠? 그래서 디귿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52강 마무리하겠습니다.